네, 세계는 우리는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근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유튜브 연장 방송 좀 부분 개편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는 우리 눈에 추가로 한 분의 고정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뭐 제가 소개를 드릴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단식 경기가 왜 복식으로 바뀌는 걸까? 왜 본인이 해석한 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왜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조회수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자기가 합류해 조회수가 올라갈 거라는 저 자신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몇만 그러니까 좀 보장할 건지 여기서 지금 공약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가 올라오면은 제 말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전 장터 화법인데 그죠? 네, 아무튼 아니 진짜예요. 저는 그거 보고서 더 많이 해드린다. 장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래서 뭐 조회수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퇴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대책을 세워야지. 예. 그냥 따끈따끈한 이야기 갖고 오시면 돼. 네. 우리 최종근 교수도 그렇게 환영의 말이어도 좋고 군기 잡는 선임으로서 군기 잡는 말도 좋은데 한 말씀 해주시면 아닙니다. 뭐 워낙 선배님이시고 존경하는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선배고 뭐고 그게 그렇죠. 어디 있어? 예, 아니 뭐 워낙 유별난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아니 잠깐 독특한 시각이 아니라 유별난 시각입니까? 그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요? 영어로 유니크한 시각. 좀 창의적 시각이라고 하시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창의적인 거에 유별나다라는 표현은 별로 안 쓰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찬 시간 꾸며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확장된 세계는 우리는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저는 이미 5차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쟁이라고 해도 되나 싶어서. 아니 그것도 가장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에 이스라엘 정예 2개 사단이 투입되고 있고 속속 병력이 증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자지구 전쟁은 예전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이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한 게 4월에 이어 10월 1일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수량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미 있는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한 1200km 떨어진 이스라엘로 날라온 이번 미사일을 지중해에서 미국 구축함이 요격을 했거든요. 그 아이언돔이 작동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이언돔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고 다비드 슬랭이라는 그 위에 이제 요격 무기가 있고 더 넣으면 에로우란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요격용인데 아무리 그게 방공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미국이 해상에서 요격을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그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참전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이 현재 4만 명이 중동에 급파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뉴스는 4천 명을 더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축함 항공모함이 이제 투입돼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산발적인 전투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 이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관리는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의 국제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전인데 일단은 낮은 수준의 저강도. 산발적인 어떤 그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이게 급진전돼서 고강도 전쟁으로 상승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전쟁이라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네타냐후의 성향을 보면은 왜 전쟁을 하는지 이유가 불분명해요. 자, 거기서 우리 하나 좀 갈라서 지금 얘기했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 이스라엘이라고 그 주어를 써야 될지 네타냐후라고 주어를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쪽에 전쟁 목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 목표를.
일단 주어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야겠죠. 그래도 네타냐후의 정권이긴 하지만 우리 김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몇 가지 용어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상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전쟁은 국가 대 국가 대 하는 고도의 폭력적 정치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역시 학자답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의 지금 상황은 국가하고 비국가와의 소요 사태인 것 같아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그렇죠. 모두. 왜냐하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란이 이제 전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뒤에는 이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자를 때리고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때리고 그리고 먼 1,800km 떨어진 후티 반군을 때리니 이제 이란도 이제 압박을 갖는 거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스라엘 폭격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면 10월 1일 날 있었던 공격은 미사일 쏜 거 말하는 거죠. 미사일 쏜 것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전쟁 개시와 다름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 것 같아요. 이란에서도 야 이거 여기까지 좀 절제되게 하자라고 주장했던 온건파가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정말 강경파가 득세해서 새로운 대통령이었던 키시키프 대통령이 원래 온유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선 것 같아요. 9월 24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의 연설은 이제 평화하자 그리고 핵 협상하자였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이거를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헤즈볼라의 수장을 암살하고 그리고 나서 레바논을 진격하니 그 사이에 또 물론 후티 반군도 쳤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거 봤었을 때는 이란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그러면 이제 네. 전쟁 양상으로 비화됐다라는 데는 두 분의 그러니까 진단이 같은 것 같고 제가 했지만 전쟁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저항의 축 그리고 이번에 뿌리를 뽑는다. 예, 전쟁 맞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그러니까 설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타냐후가 확실히 잘못된 승리 이론을 지금 고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예컨대 가자지구 같으면은 하마스 괴멸이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하마스를 괴멸시켰다 하면은 재건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언제든 괴멸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잡초 같은 거라고. 그러면은 하마스가 재건을 못하게 하려면 가자지구에 통치 질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항구적 주둔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아랍 세계 전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아랍 팔레스타인 연합 정부를 세운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보안군을 주둔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그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없이 그냥 일단 때리고 본다. 이집트하고 그 저기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전쟁을 하는지가 이제 진짜 모호해지는 게 하마스 괴멸 및 재건을 저지한다 그랬으면은 끝도 없이 하마스의 진공을 보면 때려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후에 통치 비전 질서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바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상군 2개 사단을 투입해서 헤즈볼라를 그러면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멸할 수 있느냐? 그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당장 그 이스라엘에서 철수한 북부의 주민들을 원상복귀 시키겠다 해서 헤즈볼라의 접경 지역에 군사적 인프라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재건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헤즈볼라가 작전상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계속 북쪽으로 지금 물러나고 있는데 나중에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끝이 없는 전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표면적으로 전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적을 괴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떠나서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적으로는 소위 헤즈볼라가 됐든 하마스가 됐든 그들 지도부의 괴멸입니다. 지도부. 예, 그래서 7월 31일 날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니엘을 암살했고요. 그렇죠. 그게 7월 31일입니다. 그렇지. 9월 27일 날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렐라를 암살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후계자들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지금 레바논에 들어갔는데 레바논에 어딜 들어갔냐면 베이루트 남부예요. 베이루트 남부라면 헤즈볼라의 기지 혹은 주요 요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부적으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 괴멸이라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나 지도부 괴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정권의 공고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탄야후의 정권 지지율이 17%, 18% 많아야 한 22%였는데 예. 이 숫자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근데 어떤 분보다 더 낫는데. 예.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몰아치니 네탄야후의 정권 내각이 지금 강화됐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의원 내각제잖아요. 여기가 총 120석인데 지금 68석까지 연정이 확장이 되고 안정적 과반이요. 그리고 지지율이 20-30%에서 지금 43%까지 증가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탄야후의 입장에선 정무적으로는 외부를 세게 때리면서 내부를 공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지금 상당히 속도전을 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미국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탄야후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미국이 제대로 말리지도 못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세게 도와주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이 좀 어정쩡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속도전을 펴서 대선 이후에 소위 새로운 신임행정부, 미국 신임행정부의 영향력을 좀 강하기 위한 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백기를 틈탄 대진격. 그게 바로 전쟁의 재앙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어떤 악몽과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도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자, 세계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목소리를 못 냅니다. 잠깐만 여기서 제가 팩트체크 하나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계속 시민들이 시위하고 네타냐후 규탄 분위기가 되게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최종건 교수님이 전해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거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실상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야당이 이 네타냐후 전쟁에 대해 가지고 전혀 반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타냐후가 어떤 이 정치를 원안의 정치로 끌고 가면서 말하자면은 그 이스라엘 내 반 네타냐후 또 평화주의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바로 전쟁이 그 불이어지는 어떤 선동의 마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뭐 1993년에 2차 오슬로 협정 이래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어떤 외교적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지금 그게 도전받고 심지어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네타냐후가는 더욱더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 정리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일단 그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선 때까지를 일정표로 잡고 이때까지 1차 구표를 이른바 저항의 축의 지도부 제거. 그리고 이후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상황 판을 또 짠다. 이렇게 일단 1차 정리하면 되는 그 건가요?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이 표방하는 목표는 세 가지인데 예컨대 헤즈볼라가 있다 그러면은 첫째 리더십, 둘째 인프라, 세 번째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레바논의 이스라엘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베이루트 같이 한참 떨어진 북쪽으로도 계속 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 목표 자체를 굉장히 과도하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미국 대선을 노리고 네타냐후가 도발을 했다 그러지만 전쟁을 한 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상군이 투입. 물론 제한적 지상군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때 가서는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전쟁 자체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경로.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쪽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혹은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이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그 미사일 요격은 또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예, 그런 건 그거는 가능하죠. 4월에도 했어요. 근데 4월에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패권 국가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목소리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가자 지구에 소위 이스라엘 군이 행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이런저런 반인도주의적 행위, 소위 만행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어떻게 거기다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을 중단을 주장하고 나선 매우 의미 있는 미국을 한번 때린 건가요? 때린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극렬히 아니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그레스 아주 우리에게는 매우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주장이다. 어떻게 테러리스트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듯한 모습을 띠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특히 해리스 후보의 스탠스가 아마 민주당의 스탠스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뒤에서 지원할 것이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혹은 중동에서 이런저런 만행을 우리가 반대한다 이러니 이게 마치 역전 뒤에서 만나라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은 이거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모순이다 이런 거거든요. 저서 국제 여론도 한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란이 10월 1일 날 이스라엘을 한번 때리고 나서 나왔던 메시지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란의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락치 등등이 즉각적으로 냈던 SNS 메시지 이게 사실 정부 메시지인데 우리는 참아왔고 최대한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인데 근데 네타냐후도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겠죠. 이제 그것을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것이냐 정유시설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상징적으로 일부러 약한 곳을 때릴 것이냐에 따라 이란 얘기는 좀 있다고 하나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 요격에 미국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만입니까?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4월의 경우에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의 전투기들이 출동해가지고 공중 요격을 시도했는데. 이렇게 서방의 군사력이 와서 단독으로 작전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힘들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평화 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뭐 수교 한 해 만에 하고 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UAE에 있고 이랬을 때 미국이 구축해 놓은 지역 안보 협력이 지금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공동 요격하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선 그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 멀리서 인공위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기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중동 국가들이 데이터 제공을 하는 말하자면 정보교류 협정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한미일이 움직이는 거 비슷하네요.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협력 체계를 방어 연합이라 그럽니다. 최근에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항의 축대 방어 연합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건 이란에 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요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어 연합이 요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미국 구축함 2대가 지중해 동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축함만 갖고는 요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이 방어연합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래는 이게 평화연합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방어연합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좀 나오네요. 네. 이번에 좀 이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란 이야기를 하려면 요 얘기 조금 전에 최종권 교수님이 그 이야기하다 만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때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뭐 핵시설 때릴 거다 했다가 뭐 미국은 그건 안 된다고 했고 석유시설 때릴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이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십니까? 이란 공격을? 많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란 소위 수뇌부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이 지금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미안합니다. 그
카타르를 갔어요. 카타르는 뭐냐면 중동의 소위 중재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했던 군사적 조치는 매우 절제된 조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면 다시 반격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평이한 언어로 얘기하면 때리지 마.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러나 저기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측은 매우 좀 강경한 입장인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그 전쟁을 하다 보면 강경 대 강경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고, 그렇죠. 소위 온건파의 목소리가 죽어들기 때문에 이 조정과 협상이 어려울 텐데요. 아마 제 소견으로는 그 이란의 강경 대응은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그러나 매우 상징적인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최종국 교수는 강하게 때릴 거라고 전망했는데 미국이 그걸 용인하고 안 말릴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미국의 어떤 반대에 이스라엘은 굴복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막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리 결의안 내도 지금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이 6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몇 건 나왔죠, 최 교수? 많이 나왔죠. 예, 두 자릿수죠. 예. 근데 맞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좀 이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전직 외교관에서 이건 좀 무서운 발언인데요. 네. 뭐 하죠, 뭐. 북한이 많이 유엔의 결의안을 많이 어겼느냐? 이스라엘이 많이 어겼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정말 가늠하기 힘들 거예요. 최소한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예.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이 선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 행정부는 레임덕이다. 그렇죠. 두 번째, 트럼프가 지금 현재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죠. 빨리 움직이려면 더 세게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예, 이스라엘은 한번 공격당했을 때 반드시 보복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 룰은 거의 깨진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떤 정치 권력의 자기 위신으로 본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미 보복을 다짐해 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보복이 핵시설이나 그 석유시설로 갔을 땐 이거는 이제 글로벌 문제로 바뀝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나스닥 주가 뭐 공습 첫날 떨어지고 석유 유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의 공급망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이란이 그러면은 페르시아만에서 회색지대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공급망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막아야 되고 이스라엘도 굳이 그런 식으로 공격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요인 암살 뭐 이런 걸로 요인 암살도 있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얼마든지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는 일단 다짐한 이상은 끝장을 본다는 게 이스라엘 국가의 속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약간 이번에 10월 1일 이란의 반격 때문에 그게 소위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게 true promise, 진실한 약속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언돔으로 많이 요격했다라고 외신에 나와 있지만 따지고 보니까 미국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 180발 중에 한 40발 정도가 이 요격 40발 정도가 폭격에 성공했다는 거죠. 요격에 성공한 게 40발이다? 아니 폭격에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저거였대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기존의 미사일이 아니라 상당히 빠른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됐든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가 뚫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사적으로 반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좀 외교적으로 야, 너희들 좀 참아봐. 중재하자. 우리가 대화를 진행해 줄게라고 하는 세력이나 목소리가 없어요. 강철구 도움이기보다는 물렁돔이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작년 10월 7일 날 가자지구 전쟁에서 IM-돔이 작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어떤 기습적인 공격 또는 다량의 미사일 발사에는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최단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센 수위로 이란을 때릴 거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란이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은 회색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영국 유조선을 공격한 그 동영상이 지금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방식, 엉뚱한 세력에 사주를 해서 어떤 저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뭔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페르시아만의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겠다.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다고 하세요? 뭐 봉쇄 내지는 위협 또는 이제 그거 최종건 교수가 잘 알지만 외교부 차관했을 때 이란에 한국 선박 납포돼서 그거 저 송환해달라고 이란에 방문했던 당사자가 최 차관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사례라서 기억해 주셔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불안 자체를 고조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어떤 그 전쟁이면서도 전쟁이 아닌 그 중간의 지대를 이제 그레이 존, 회색 지대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직접 그러니까 치고받는 이런 양상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히 이란의 뒤에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또 북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그렇게 나오면 그건 남대문에서 뺨맞고 동대문 가서 화풀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란은 어떤 전체 세력 균형이라든가 주변 정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란이 이제 그 각종 저항의 축을 움직이다 보면은 의외로 엉뚱한데 시리아나 이라크 쪽에서도 어떤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군에 의해서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네트워크로 접근을 하지 뭐 단순히 국가 대 국가 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마를 세게 부딪히는 식으로 이런 모르겠어요. 지금 네탄야후도 상당히 극우적으로 갔어요. 이란도 지금 강경파의 시간으로 보여요. 그렇다 한들 이란의 강경파라고 하면 혁명수비대이고 혁명수비대가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하마스를 지원하는 정부 내 정부인데요. 거기는 우리와 달리 정부가 단일 행위자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파와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란이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했었을 땐 정말 이란의 온건파나 협상파들이 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온건파들이 지금 중동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레바논도 가고 카타르도 가고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교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나라는 정부는 이란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프랑스 정도 이제 미국의 지도력, 패권적 지도력은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공백을 타고 네타냐후가 세게 지금 승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피해는 우리 민간인들한테 간다. 이게 전쟁의 전쟁의 그건데.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가자지구 전쟁이 1년이 됐거든요. 1주년이 됐어요. 그렇죠. 가자지구에만 4만 1,0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요. 4만 1,000명 중에 13,000명이 미성년자예요. 지금 레바논도 10,000명 돌파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의 늘 피해자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3자의 입장에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요 대목에서 그럼 왜 이런 비극이 자꾸 확산되고 더 큰 전쟁의 불안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배후에는 잘못된 승리 이론이 존재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이건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습니다.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에 와서 얘기한 거는 승리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기 위해서 서방의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나토 가입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온통 이제 그 확전이 될 수 있는 계획은 다 쏟아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잘못된 승리 이론이 존재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성 있는 가정에 기초해서 이 전쟁을 매듭짓고 봉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정말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짓겠다는 계획인데 거기서 나오는 가정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과거 중세 어떤 전쟁처럼 성 공략해서 깃발 꽂는 이런 종결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확전형 종결 방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 이론으로 가는 거고 네타냐후가 똑같은 스타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하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봤지만은 어떤 무모한 지도자의 승리 이론이 큰 재앙을 초래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네타냐후와 젤렌스키 프레임이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이게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근데 조금 전에 북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끊었는데 어떤 말씀이세요? 원래 이란하고 북한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군사교류를 해왔습니다. 예. 두 나라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유사하고 상호 운용성이라 그러죠. 이 호환성이 좋은 나라인데 러시아가 이제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 계속 교류를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도 그런 어떤 우호적인 어떤 세력 또는 뒷배를 놔두고 조금 더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이 또 이란에도 무기 수출하는 이건 겁니까? 좀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이란과 북한은 예. 과거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80년대 혹은 더 멀리 60, 70년대 군사적 외교적 교류가 활발했던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팩트는 지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 공간 중 테헤란에 있는 북한 공간이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란과 북한이 군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물론 오히려 파키스탄과 더 강하게 했어요. 북한이? 핵 관련돼서. 그러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볼 때 러시아에게 포탄과 같은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 이란은 또 한편으로는 드론과 같은 그렇죠. 예. 샤헤드 지원을 해주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북한이 중동 쪽에 연루가 되거나 개입하려는 저는 사실 매우 적다라고 봐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도 별로 없어 러시아에 보이고요. 무기 수출하는 것 같은 양상도 없을 거다 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레바논 정부가 이란 정부가 예멘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소위 그레이워라고 해서 그 회색 전쟁과 같은 이런 저항의 축이 비정부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조심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질렌스키, 네타냐후 등등과 같이 또 푸틴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전쟁을 너무 쉽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뭐 도덕적인 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략의 관점에서 본더라도 전쟁을 쉽게 이길 거라고 오판하는 것들이 너무 지금 이 전쟁을 쉽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런 어떤 양상이 한반도에선 전개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당장 이게 뭐 한반도의 위기적 요인으로 이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한테도 나쁜 주변 환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이제 이란, 북한, 러시아 뭔가 반미의 거대한 벨트가 형성이 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대륙 세력이 대한민국의 외교에 좀 비협조적인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북한을 포위해서 고립 압박 시켜봤던 지난 30년의 전략은 여기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다 구멍이 뚫리고 이제는 유엔 안보리도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더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행정부는 미중 관계가 가장 첫 번째 외교 우선 과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아마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적극적 개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관리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관리의 초점은 이란의 움직임을 좀 통제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과 동시에 이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지난 한 2, 3주 것만 보더라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 새벽에 문자가 뜨긴 했던데 지금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그리고 양측 최고 지도자 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런저런 상호 비방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종말을 맞이할 또 우리 거니까. 양측의 군도 마찬가지죠. 우리 합참은 의례적으로 우리 김정은 하나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지속적인 한미일 연합 훈련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북한도 이런저런 군사적인 조치하고 있고요.
적대적 이국가론, 뭐 오늘 북한이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 북진 통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했고 우리도 뭐 현무 5 공개했어요. 저는 그거 원래 극비였어요. 그거 진짜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럼 뭐냐면 이게 켜켜이 좀 쌓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자지구는 이미 전쟁이 났고 1주년이 됐고요. 우크라이나는 2주년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미국 엉망이고요. 그러면 한반도도 넥스트 다음 아니야? 왜냐하면 불안해지죠. 우리 한반도는요 계획적인 전쟁보다 우발적인 군사 분쟁이 더 날 것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지금 판단해 왔는데 당장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약에 가면은 당장 서해 NLL이 이제 당장 그걸 법제화한다는 거예요. 부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난 정부 때 군사 합의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안복 정상 합의로 평화지구, 뭐 수역지구, 평화수역지구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하고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거 보면은 마치 김평화에 지긋지긋하고 지루해서 못 살겠다는 어떤 그 정서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안 만나주겠지만 혹시라도 독대할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줄까요? 찬물 먹고 정신 차리라 그래야지. 지금 나라가 불안한데 뭐 맨날 그래 없는 위기를 만드는데 찬물을 그냥 먹으면 정신 차려지나 보죠. 뒤집어 쓰든가. 지금 저기 뭐냐. 아니 무슨 이렇게 원한과 적개심으로 고조되는 어떤 그 분위기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물론 북한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런 식의 관리를 합니까? 책임 있는 안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동 지역, 그리고 빈번히 나타나는 양안 관계의 긴장, 그리고 한반도거든요. 근데 우리도 못지않게 시끌벅적 복잡하고 켜켜이 쌓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쉽게 나면 안 되는데 전쟁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걸 오늘의 결론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결론 맺기에 아쉬워서 새길로 제가 짧은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 확인이 필요한 게 요 며칠 사이 보도가 뭐가 쏟아지냐면 북중 관계가 안 좋다는 보도가 막 쏟아지는데 맞습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러시아를 좀 견제한다는 느낌. 중국이? 그래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언론이 묘사하던데 그 정도는 아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저것 떠나서 뭐 뉴스의 보도에 뭐 조중 75주년 수교 양측의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눈 축전의 내용을 막 문장별로 분석하는 기사 아니면 신압록강 대교의 조중 협력 대교가 현판이 떨어졌다라는 기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줄어졌다는 기사인데 이거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중국의 세관이라고 하는 해관 총소에 나온 지난달 통계를 보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량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국은행인가 어디서 중국이 차지하는 북한의 교역량이 예전에 94%였대요. 그건 맞는 거고요. 근데 지금 96.7%래요. 더 올라갔네. 네. 더 올라가죠. 그럼 하나만 더. 저는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 최 교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한미 그 방위비 협상 타결됐다고. 뭐 8.4%가 인상하는 걸로.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에 성공하면 이거 엎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엎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아니, 여기서 없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한미 FTA도 재협상 요구했는데요. 지금까지 대답 중에 가장 단호한 대답인데. 아니 그런데 외교부도 또 트럼프가 집권할까 봐 빨리 서둘러서 이번에 협상을 타결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은 저도 유심히 보지 않았고요. 다만 잘한 협상이라고 보여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저는 굳이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혹은 그 특정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 같은 걸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주는 사람은 우리 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국회가 최종
비준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미국이 필요한 만큼 주는 겁니다. 그게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더 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얘기나 뭐 이런 거 나오면 꼭 트럼프에 이제 시선 집중되는데 네. 그건 뭐 대선 결과는 알 수가 없고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그 개편된 세계는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김종대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글쎄 뭐 이제 최 교수가 외교부 차관 출신이니까 디테일은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그냥 원 없이 질러대면 알아서 보충해 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미 스스로 역할 분담이 설정이 돼 있다. 그냥 그렇게 됐는데 대체로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지르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뒷수습은 최 교수가 하는 거고. 그래요? 네. 동의하십니까? 아이 뭐 저야 그냥 하는 거죠. 뭐. 별로 마땅치 않은 대답 같은데. 예, 조금 못마땅해 하는.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부담도 덜하네요. 워낙 두 분이 친한 사이니까 네. 호흡 잘 맞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